폴란드에 상당히 많은 양이 수출이 됩니다. 도장 찍었죠? 아직 정식 도장 안 찍었고요. 아, 그 상황입니다. 예, 예.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최&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이야. 우리 군에서도 종종 보는 무기네요. 네. 지금 본게임 하기 전에는 거의 못 봤는데 네. 요즘 이제 거의 유튜브만 보면 나와, 이거 알고리즘 때문에. 근데 이게 요즘 같은 뭐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자, 현 시점 단연코 전 세계인의 이목이 뭐 집중 정도가 아니라 집중된 무기 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생포된 이라크군 병사들의 신문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 무기를 꼽았다고 하는데 바로 강철비 스틸 레인 M270 MLRS인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 러시아군을 진짜 엄청난 공포에 빠뜨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벌써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해도 한 3달이 됐고요. 석 달. 아마 방송 시점 기준으로 하면 100일이 훨씬 넘을 때 같은데 예. 지난 7월 15일이었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에 첫 번째 MLRS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세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인데 영국은 6문, 독일은 3문, 그리고 노르웨이는 3문 뭐 이렇게 지원한 M270 MLRS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시일이 지났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해도 다 해야 이제 12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네, 숫자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의외인데요. 예, 그 발사대 숫자만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게 바로 이 MLRS의 특징이죠. 예.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사대에서 기본적으로 12발의 로켓이 발사되고 또 수시로 다시 채워져서 채워져 가지고 재충전이 돼서 재장전이 돼서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인데 이 활약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서 활약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러시아군 차량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요. 폭탄에 꽂혔네요, 솔직히 이거는. 예. 옛날에 로켓과 미사일 차이점을 설명할 때는 유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졌어요. 그래서 딱 유도 장치가 있으면 미사일, 없으면 로켓 이렇게 다 아주 심플하게 이제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로켓에도 유도 장치가 있는 미사일처럼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진 이런 유도 로켓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로켓과 미사일의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이제 그 군용 차량에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은 유도 로켓일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트럭을 이제 파괴한 모습인데 이 밖에도 보다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의 이제 군사기지라든지 탄약고, 지휘소 이런 것 등을 정밀 파괴를 해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MLRS는 멀티플 론치 로켓 시스템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이제 정식 명칭이고 그래서 보통 MLRS를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인 이제 M270 발사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디서 만들었냐? 예.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방산업체 어디입니까? 로키드 마틴. 예. 예. 로키드 마틴이 이것도 만들어요? 지상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이 M270을 부르는 별명을 들어보시면 이 얼마나 무자비한 무기인지 아까 보신 것처럼 느낌이 오실 텐데 별명이 뭐냐면은 지휘관의 개인용 샷건, 전장 위의 산탄총, 근처가 다 죽으니까. 그리고 70km 저격총. 얼마나 정확하면. 그러니까요. 또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은 좀 한자어긴 한데 영국군이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격자 방안 삭제기. 예, 한국어로 옮긴 건데. 격자면 이렇게 그리드죠, 그리드. 예. 그리드 스퀘어 리무벌 시스템이라고 한마디로 표적을 좌표 위에서 다 지워버린다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죠. 말이 어렵지만 진짜 살벌한 말이네요. 예, 정말 살벌하죠. 이런 좀 무자비한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M270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거듭해서 지원을 요청한 원픽 무기였거든요. 예. 잠깐만, 미군이
하여튼 그쪽은 보통 나토가 운영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태생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냉전이 옛날에 한창일 때 소련군의 대규모 기갑 전력에 좀 미국이 많은 위협을 느꼈죠. 유럽 국가는 더 느꼈고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항할 수단을 짜기 위해서 좀 머리를 많이 썼었는데 당시에 소련군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이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전차와 장갑차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량으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세가 만약에 개시되면은 이제 나토는 수적에서 열세니까 지상군의 경우에는 공군이나 방어선과는 별도로 좀 이제 자체적인 장거리 제압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1976년에 미 육군이 단독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79년에 독일, 영국, 프랑스가 합류를 하면서 1982년에 이탈리아까지 합류를 하면서 사실 나토의 주력 사업이 그때부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MLRS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M270이 되는 거고요. 냉전 시절에 그래서 소련의 기갑 부대를 이제 저지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었는데 21세기에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지금 등판을 한 상태고요. M270은 전 세계로 수출된 모든 양을 다 합쳐서 한 1,600대 이상이 생산이 됐는데 미 육군에서 총 991대를 운영 중이고요. 바레인 9대, 핀란드 34대, 그리고 프랑스 44대, 독일 50대, 그리스 36대, 이스라엘 48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영국 42대, 사우디아라비아 250대. 거기는 갑자기 미국의 4분의 1이나 갖고 있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58대. 아, 예.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근데 생산 라인은 이미 2003년에 폐쇄가 됐고 최종적으로 출고된 차량이 이집트군의 48대인도 됐죠. 최근에 각광받았던 뭐 신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꽤 오래된 무기네요. 뭐 스틸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인지 그 위력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스틸레인은 우리말로 뭐죠? 강철비죠. 영화 2까지 있죠. 영화 강철비 네. 있잖아요. 2탄까지 나왔는데 1탄에 앞부분에 보면 실제로 주한미군의 MLRS가 발사돼서 그게 이제 북한 지도부가 있는 거기 상공에 터져서 막 피해가 생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야말로 강철비 스틸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 걸프전 때 특히 아주 그 이라크군한테는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온 게 이 수많은 자탄이 퍼지면서 넓은 지역을 초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M77 자탄이에요. 근데 이게 한 발이 이제 수리탄 비슷한 위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M270 론처에 총 12발이 들어가는데 한 발에 들어가는 M77 자탄이 총 644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켓 하나에 수리탄 644개. 4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위력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이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M26 DPICM이라고 해서 이중 목적 고폭탄이 이제 장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요 6개씩 12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6 곱하기 2.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6개가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드라고 표현하는데 로켓 포드 6발짜리가 2개 포드, 하나가 6개짜리가 2개 포드가 장착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로켓 컨테이너를 이제 M269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발사가 되면 이걸 밀어내 가지고 빼내고 새로운 로켓 퍼드를 6발짜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게 받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2발을 모두 쓰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문의 그 로켓 론처 총 12발의 로켓이잖아요. 644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하면 7,728발인데 총 8,000개 가까운 자탄이 보통 이제 30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넓은 지역을 축구장 여러 개 면적을 초토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이 로켓 한 발이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초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M270 발사대 1문이면 축구장 거의 10여 개, 12개 면적을 초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18문의 155mm 국사포가 동시에 사격하는 거하고 비슷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 150mm 곡사포가 엄청 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8문이 동시에 그러니까 155mm 포탄도 사실은 요즘 살상 방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문제는 또 이 자탄들이 문제가 뭐면
불발탄 비율이 높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그 민간인, 특히 어린이 포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지뢰, 일본 지뢰. 이번이 집속탄입니다. 예, 이런 자탄들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금지돼 가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 M270 예전에 그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이 록히드 마틴이 2005년에 예. 업그레이드를 실시를 했는데 미 육군에서 운영 중인 1991문 중에 371문 이상이 M270A1 사양으로 이제 개량이 됐고요. 아, A1이 붙었네요. 예. 발사기는 M270하고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런처 운용 시스템 이런 것이 개선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명중률이 향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사격 준비 과정이 단축이 됐죠. 기존의 조준 시간이 93초가 걸렸었는데 이 M270A1 MLRS에서는 16초로 93초가 16초로 제가 소총 갖고 조준해도 16초는 나오겠네요. 이게 차려총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바트라총인가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하면 와. 그리고 재장전에 필요한 시간도 기존의 260초에서 160초로 45%나 단축이 됐고요. 참고로 재장전 작업은 M985 HEMTT 고기능 다목적 트럭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많은 시간이 단축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빨리 조준하고 빨리 쏘고 재장전해서 빨리 쏘고 이렇게 바로 튀는 거 네. 이래야 살 거 아닙니까? 전자회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네, 그렇죠. 빨리 쏘고 빨리 튀어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멀리서도 딱 표시가 나죠. 발사하자마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일단 쏜 다음에는 바로 현장을 해서 속된 말로 튀어야 된다. 이탈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장 이탈이 원칙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옛날 이 다연장 로켓의 원조가 그 유명한 2차 대전 때 러시아의 그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렸던 예. 카츄샤, 카투사가 아니고 카츄샤 로켓. 이나 아니면 독일이 이제 소리 지르는 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로켓인데요. 네벨베르퍼 다연장 로켓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M270의 경우는 이게 그 원래 그 M2 브래들리 장갑차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보병 전투 장갑차의 차대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제 500마력 디젤 엔진하고 기관부를 쓰고 있고 또 무한궤도 캐터필러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퀴 달린 차륜형에 비해서 펌지, 야직 이제 기동 능력이 뛰어나고요. 도로 주행 속도는 아무래도 이제 차륜형보다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최고 시속이 64km 달할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럼 끝에 이제 A1이 붙은 개량형 이게 뭐 개량된 내용이 전부입니까? 또 없습니까?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 A1 사양 개량의 핵심 부분은 예. 집속탄 금지 협약 문제로 이제 미국 육군이 고심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GPS하고 INS 유도가 가능한 GMRLS를 비롯한 신형 탄종들을 이제 전력화한 거죠. 이렇게 개발 당시에는 뭐 GPS는 다 아시는 GPS고 이제 INS는 이제 지상 관성 항법 장치인데 이게 이제 개발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곡사포처럼 운용을 했다면 이번에 그 GMLRS는 명중도가 그 CEP 5에서 10m 수준으로 정밀 타격이 그야말로 가능한. 그리고 이제 표적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예. 당연히 이제 불발탄 폭발 위험을 제거를 하는 거죠. 집속탄이 아니니까. 또 한 발당 가격도 95,000달러로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쪽 계열에서는 좀 저렴한가 보군요. 예. 뭐 로켓치고는 비싸지만 유도 로켓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에 비하면 이제 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개발된 180에서 300km 사거리의 MGM-140 ATACMS 요거는 그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이잖아요. 그 이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 요것도 이제 운용이 가능한데요. ATACMS는 한 번 발사되면 야구공 사이즈로 이루어진 약 950개의 M74 자탄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버전은 그 M31A1 GMLRS 이것도 같이 제공된 것으로 봐서 A1 개량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예. 사정거리 300km면 사실 러시아는 아무리 본인들이 침공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도 그
본토 건드리는 거는 엄청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300km 정도 되면 이거 의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원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이제 네. 두 종류가 있어요. 짧은 게 165km, 긴 게 300km 이렇게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을 보면 정말 양쪽 다 명운을 걸고 이제 극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딱 몇 개 이제 금기는 서로 이제 선을 안 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러시아가 핵 공격 위협하지만 아직까지 핵무기 안 쓰고 있고요. 전술핵을 포함해서.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키우가 수도잖아요. 이제 공습 받았지만 예를 들어 러시아의 모스크바라든지 이런 데는 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토는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못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선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좀 통제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특히 뭐 모스크바나 이런 데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 제한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달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 제공한 M270은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아니고 이 최대 8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유도 로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사거리가 제한이 된 이런 이제 로켓으로 로켓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확전을 원치 않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말리면서 어떻게 보면 야 요까지 하지 마라, 좀 참아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장비를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러시아 영토는 뭐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약속을 받은 하에 이제 MLRS를 제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마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그쵸. 우리 전에 다뤘죠. 이 이제 밖에 달린 이 차량에서 움직이는 그 6발의 이제 그 다연장 로켓 227mm 다연장 로켓을 장착을 한 이 하이마스 이 고기동 로켓포의 경우도 최대 사거리가 한 70여 킬로 되는데요. 유도 로켓을 주로 이제 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30기 이상 제공을 했는데 역시 이런 러시아 영토는 본격적으로 때리지 않는다. 이런 조건 하에 이제 제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하이마스에서 로켓이 앞부분에 이제 조종 날개가 있는 거 봐서는 이제 유도 로켓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앞부분에 정확히 보이시죠? 그러게 뭔가 달려 있네요. 예. 튀어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유도 로켓에서 이제 이런 그 보조 날개들이 이제 달려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아까 이제 원래 6발짜리가 한 개 포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LRS는 2개를 쓰는 거고 하이마스는 하나만 쓴다. 간편 버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량화 버전이죠. 이 MLRS는 무거워가지고 C-130 수송기나 이런데 못 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하려면 좀 더 C-130 수송기에도 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경량화해서 만든 게 이제 하이마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글씨들이 다 써 있잖아요. 하이마스 보이네, 하이마스. 하이마스. 22년 10월 10일. 얼마 안 됐네요, 이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말로 이제 말들이 표현이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드니프르를 위하여, 뭐 히르크를 위하여, 뭐 리비우를 위하여, 키우를 위하여. 그쪽 그러니까, 도시네요.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로켓을 쏜다. 러시아군을 향해 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문구를 적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또 그 본인들이 미워하는 사람 이름 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은 뭐 사실 방어를 위한 공격이니까. 네, 근데 M270과 하이마스 일단 뭐 그 경량화 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하이마스는 미국의 표준 5톤 트럭인 50코시 FMTB. 요거 차체에다가 227mm 다연장 로켓 6연장 모듈 발사기를 이제 얹은 모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270의 마이너 버전인 거고요. MLRS하고 동일한 로켓과 미사일을 사용하지만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컨테이너가 한 개만 탑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화력은 이제 원본의 반이 되죠. 하지만 얇아지고 또 이제 무한궤도는 좀 무겁고 둔하니까 그거를 이제 버리고 차륜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C-130 수송기에 이제 쉽고 또 빠른 배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M270 같은 경우에는 C5나 C17 같은 이런 큰 수송기나 아니면은 철도를 이용해서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좀 그 중량감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차륜형이니까는 속도도 빨라서 이제 도로에서는 시속 한 85km 정도로 달리다가 이제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1분 내에 사격 준비를 마칠 수가 있고 6발의 로켓탄을 다 이제 쏟아부을 수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 또 3분 이내에 6발을 재장전하고 추가 사격을 또 퍼부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사되는 227mm 로켓 사거리는 이제 구형탄은 32km 그리고 개량형탄은 45km인데 GPS 유도 기능이 추가된 GMLRS 계열은 70에서 90km 정도 되고요. 이 GMLRS 한 발은 이제 적 병사뿐만 아니고 장갑차도 파괴할 수 있는 이중 목적 고폭탄 M85 자탄이 404발이나 탑재가 됩니다. 와, 자탄이 장갑차도 파괴할 수 있다고요? 와, 엄청 센가 보네요. 아니, 사실 뭐 M270이 하이마스 이런 거는 게임 체인저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판도를 바꿔놓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까? 사실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야포는 사거리가 짧아서 러시아군이 이제 좀 더 긴 화포, 무기 또는 다인장 로켓으로 타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었는데 M270, MLRS하고 하이마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이제 하이마스하고 MLRS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는 이제 공격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탈환한 도시 중에 헤르손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이 탄약구만 골라가지고 유도 로켓으로 이제 쪽집게 타격을 해서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타격이 컸고 또 러시아의 이제 민간 군사 그룹 PMC라고 와그너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푸틴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제 그러한 용병 그룹이죠. 뭐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이제 용병 그룹인데 이것도 이제 정밀 타격을 해서 뭐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사상케한 그런 전과도 이제 올렸다고 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보급 절차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도 정밀 타격을 해서 수십 량을 화차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보급품을 이제 파괴하는 데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과를 올리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뭐를 제일 먼저 때려부수려고 하겠어요. 하이마스 M270 아닐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아마 이거를 공격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무기가 피해를 입었다, 파괴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의 피해가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해 말씀 러시아군은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쪽도 뭐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대비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비슷한 게 있죠. 러시아군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최신 다연장 로켓 체계인 9A53S 토네이도 S라고 보통 부르는데 최신이군요. 예. 진짜 이건 느낌 있는데요. 러시아 분위기 나죠. 그리고. 예, 이거 대나무 아니죠, 이거? 포스가 있어 보이죠. 네, 이거 담양 대나무 같은 느낌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NPO 스플라프사가 이제 개발한 이 토네이도 S는 300mm 로켓을 발사하는 기존 MLRS 9A52 스메르치의 성능을 또 대폭 개량한 체계고요. 큽니다. 또 탄이 이렇게. 그러네요. 300이면. 예. 2016년 7월에서 8월에 이제 운용 승인이 떨어진 신상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2017년에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요. 기존 스메르치 체계하고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체계 운용 자동화하고 신형 로켓 통합 측면에서 크게 개량이 돼 있고요.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하고 결합이 된 이제 위성 항법 신형 사격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지휘소와의 표적 정보 교환을 위해서 신형 데이터 링크도 도입이 돼 있고요.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신형 무기들에 항상 들어가는. 또 이제 토네이도 S는 9M55 계열 로켓탄 같은 이제 스메르치로 발사하는 모든 종류의 로켓을 소화를 하고 또 신형 유도 로켓인 9M542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 S 체계에서는 9M55 계열 로켓탄 사거리는 최소 20km, 최대 70km, 그리고 유도 로켓인 9M542의 사거리는 최소 40에서 최대 120km. 네. 그러니까 스메르치 체계보다 사거리가 최대 50km가 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 토네이도 S로 키이우의 민간인 주거 지역에 9M55K1 로켓탄 같은 직속탄을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더욱이 이제 러시아가 최신형 항공기 투하 집속탄인 PBK 506을 이제
실전 배치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도 이제 우려가 된다고 하고요. PBK 500은 무게가 이제 500kg짜리 집속탄이고요. 높이 나는 전투기라든지 폭격기에서 투하가 되면 30km 이상을 활강 비행한 다음에 표적을 비교적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러시아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뭐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로. 그게 이기는 방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쇼킹한 행보가 하나 있는데요. 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하이마스 공격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또 북한 군인 뭐 이렇게 인력 그거 얘기입니까? 아니요, 초대형 방사포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인 KN-25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방사포는 또 북한이 나름 어느 정도 또 있잖아요. 예,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보도니까 이렇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란 거는 이제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이고 KN-25는 한미 당국이 보기에 군 당국이 보기에 정밀 타격을 위한 그 유도 기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할 정도로 좀 그런 무기입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러시아가 차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이 새로운 무기 확보를 위해서는 좀 그런 거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북한에 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인 KN-25가 하이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보시는 이제 이렇게 포탄의 구경이 600mm에 달하기 때문에 그 토네이도에서 2배 아니에요? 2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와.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실전 배치된 다연장 로켓 중에는 세계 최고,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로 큰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직경이 2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웬만한 미사일 직경이에요. 미사일이라고 봐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구분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크기를 갖추고 있고 사정거리도 당연히 하이마스보다 길고요. KN-25는 약 38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다만 이제 그 이 차량의 속도는 하이마스가 시속 85km 정도인데 KN-25는 80km로 조금 굼뜨다고 하지만 별 차이 안 나네요, 솔직히. 그 의미가 없고 네. 그거 외에는 하이마스가 그 파괴력이나 이런 펀치력에서는 확실히 앞서는데 다만 KN-25에 대한 이제 최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좀 공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실 상황에서의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상은 600mm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M270 대발약을 중국이 또 뭔가 불편한 시선으로 중국몽이 맡기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대만하고 또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요? 예. 그 원래 이제 미국이 지난해 1월에 대만에다가 M109A6 팔라딘 자주포 40문 그리고 M992A2 야전 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그리고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우리가 이제 AFA TDS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최신 무기들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아니 그럼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라딘 주기로 해놓고서 계약 취소하면 중국은 좋아야지 왜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다음 행보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M109A6 자주포를 급하게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대만에 하려는 걸 포기한 거 아니냐, 취소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이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대만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다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대만 이렇게 들뜨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대만을 달래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센 결국 MLRS를 대만에 팔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라딘 빼고 이게 들어오는군요, MLRS가. 근데 이제 팔라딘과 이제 MLRS 비교를 해보면 팔라딘에 비해서 MLRS가 사거리도 길고 그다음에 탄핵 이력도 MLRS가 이제 훨씬 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팔라딘 자주포에 비해서 MLRS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직접 때릴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중국 쪽은 또 어떤 뭐 MLRS 이런 다연장이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요걸 이제 자행 화전포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움직이는 화전포. 예, 화전포가 이제 다연전 로켓을 의미하는 거고 자행은 우리가 이제 자주포 이렇게 할 때 그래. 비슷한 말로. 자행 화전파니까 조선시대 무기. 그래서 신기전 뭐 그런 거 같고. 예. 비격 진천로에. 맞죠. 예. 솔직히 MLRS보다 좀 친숙하긴 하네요. 자행 뭐죠? 자행 화전포. 자행 화전포. 예. 요걸 자행 화전포라고 부르는데 이제 PHL-16이라는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PHL-16은 유사시에 대만의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4월에는 중국과 인도가 이제 국경 분쟁 중인 히말라야에도 배치가 됐고요. M270처럼 그 포도화된 로켓함이 유조탄을 운영을 하는데 구경이 큽니다. 구경이 최소 300에서 최대 750까지도. KN-25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750 가면? 예,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쓰는 그런 아직까지 경우지만 750까지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실제 이제 등장한 것 중에는 북한의 600mm KN-25가 제일 큰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 원격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차량에서 발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사체 차량이 1분 내에 발사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최대 사거리는 22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프로그램 그 초반에 우리 육군도 이 M270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은 그 북한의 장사정표하고 기갑사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미 1998년부터 도입이 돼 있고요. 예. M270 48대, M270 A1 10대, 총 58대를 운영 중인데요. M270은 이제 육군 군단 포병여단에서 그 열문의 M270 A1은 에이테킹스의 이제 발사 플랫폼으로 화력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켓 자체는 한화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58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죠. 예.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근데 요즘 이제 사실 M270과 그 동급 장비인 천무 다연전 로켓이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걱정이 사라졌죠. 예. 이제 아시아 최대 지상무기 전시회인 그 DX 코리아 2022가 지난 9월에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K 방산에 대한 신뢰가 원체 높아지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40여 개국의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가를 했고요. 특히 그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17개국의 육군 참모 총장급 귀빈들이 참석을 하셨대요. 별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와. 그래도 상황이 요즘 그러다 보니까는 또 천무에 관심이 대단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좋은 속보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제. 네, 참 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그냥 오늘 아침에 막 낭보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그 K2 전차 1000대, 뭐 K9 자주포 680여 문 FA-50 경고극이 48대에서 총 25조 원. 와. 뭐 후속 물량까지 하면 40조 원이 넘는 대박 수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이제 천무 관련해서도 그 폴란드 군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녹화 시점 기준으로 며칠 내에 폴란드하고 이 천무 300문 수출 계약을 기본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폴란드군에 본격적으로 천무를 제공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폴란드군은 사실은 전차도 그렇고 이 다연장 로켓도 그렇고 미국 걸 선호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급하게 빨리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얻은 건데, 하이마스를 원래 폴란드군은 많이 살라고 그랬답니다. 거의 뭐 500문 정도 살라고 그랬는데, 예,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20문까지는 이제 내년 도입하는 걸 했는데, 그 이상은 이제 급하게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천무를 300문을 급하게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참고로 발사 차량은 이제 폴란드 거를 쓰고 우리는 뭐 로켓탄이나 미사일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하대요. 그래서 수조 원, 5조 원 훨씬 넘는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산 강철비 천무 이건 프로그램 말미에 짧게 다룰 수 없어서 나중에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그 MLRS, M270의 경량화 버전이 하이마스인데, 그러면 앞으로 뭐 투입할 때도 많은데 이 하이마스 쪽으로 쭉 가는 건가요? M270은 이제 뭐 그냥 A1을 끝나나요? 네.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진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거예요. 계속 개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MRS처럼 유용한 무기는 당연히 개량이 나오죠. A2A3.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아칸소주 캠튼에 있는 정밀 화력센터라는 데에서 개량된 M270A2를 미 육군에 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A2의 이제 개선 사항은 좀 더 진보된 CFC, 이거는 이제 Common Fire Control System, 화력 통제 장치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아까 우리 ATACMS 미사일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최대 사거리가 300km인데 이거를 보다 발전된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프리즘이라는 지대진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한 500km짜리 만들고 있고요. 와우. 이거를 이제 800km까지 늘리는 것도 이제 개량형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이 프리즘 같은 이런 미래형 탄약 미사일과의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M2A3 최신형 브래들리 차체를 또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새롭고 강력한 이제 커밍스 V2A 903T 디젤 엔진,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변속기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전할 때나 재배치 이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장갑도 밑에 터지는 지뢰나 뭐 급조 폭발물이나 뭐 이런 데 대한 보호 기능도 이제 강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 육군에서는 이제 160문의 M270, 그다음에 190문의 M270A1을 포함해서 총 350문의 이제 M270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것을 M270A2로 다 현대화한 이제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네. 통해서 그 동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을 수밖에 없고, 또 나토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폴란드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로 우리가 많이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폴란드에서 평이 좋으면 아마 그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또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결국은 오늘의 주제와는 별개인 천무 쪽으로 좀 흘러가 버리긴 했는데 천무가 솔직히 저한테 더 중요해요. 천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천무 예고편 오늘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 흐름을 좋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과 러시아 전쟁은 빨리 좀 종결이 돼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폴란드의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동유럽 쪽에 우리가 좀 무기를 좀 공급하는 어떤 그런 나라로서 좀 새로 좀 잘 자리매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네, 그 또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우크라이나전 교훈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무도 폴란드 수출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K2 전차도 뭐 그런 셈인데 하이마스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연장 로켓,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군도 다연장 로켓이 5,000문이 넘고 엄청난 포병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포병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그걸 눈여겨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천무라든지 이런 포병 다연장 로켓을 포함해서 포병 전력 강화 필요성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이 포병도 다연장 로켓도 이제 로켓이 아닌 미사일 발사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도 로켓도 쓰고 또 실제로 그 고정밀 유도 미사일 발사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또 잘 보고 천무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천무를 수출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물론 뭐 수출돼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엄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폴란드 그쪽은 정말 그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봐요. 한 번에 막 합쳐서 25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이번에 천무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할까 걱정이 묻어 있는데 여간 뭐 나토 지원도 받고 우리에게는 방위세 같은 것도 걷어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요.